정치 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벌써 겨울이 오는 건가요, 김 대표님? 네, 겨울이 왔네요. 따뜻한 술이 당기는 겨울이. 아니,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나 봐요. 아, 네, 가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쉽다. 빨리 여행 갔다 오세요. 네, 여행? 네, 지난주 테라스 Y로 한 주간 건너뛴 사이에 정말 골 때리는 일들이 정부 정책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나올 거라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어메이징 대한민국이. 네, 아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항상 보여주죠.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번지 점프를 하다. 우리 고 이은주 씨가 출연했던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가을 타신다. 많이 아는 대사인데 김 대표님은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저 집에서 앞에 3자 달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서 29에 갔어요. 아, 일찍 결혼하신 편이다. 예.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누구나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죠. 네.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지금의 불투명한 미래에 꿈도 꾸지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일은 사치가 아닌 사치가 되었죠. 근데 이제 짜자자 지난 18일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정말 기상천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비혼 만혼이 심각해서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남녀 단체 미팅을 주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만사결통. 만사결통? 만사가 결혼으로 통한다? 아유, 쓸데없이 스펙 쌓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첫 직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또 결혼이 늦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게요? 아, 네. 빨리 학교 졸업하라고. 네.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신다고. 네, 취학 연령을 5살로 이제 낮추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김 대표님 미팅은 누가 시켜주는 건가요? 아, 근데 미팅은 원래 성공률이 낮은 거 아시죠? 네. 이게 중매, 맞선, 뭐 소개팅 등등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시켜줄수록 원래 성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네,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겨서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미팅은 재미로 친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5살부터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투표 연령은 왜 안 낮추는 겁니까 도대체? 16살부터 투표하도록. 헛다리 짚어서 안 그래도 속 터지는 청년들 왼뺨 오른뺨 갈아 때리는 게 정치가 할 일입니까? 얼마 전에 지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실업 상태인 실업자까지 간주한 통계로 22.4%, 남성의 경우에는 30%에 육박한다는 체감 실업률이 한국경제원 연구원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돈 잘 버는 재벌국간 열게하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다 벌어준 돈 7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 세금 걷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껏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였습니다. 자, 오늘 테라스 50회는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긴 소개가 필요 없죠. 대한민국 사회학계의 이문세. 얼굴이 좀 길고. 뭐 제가 메모를 얘기 드린 건 아니고 가요계의 레전드가 이문세라면 사회학계의 레전드로 우리 김동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노래 한 곡 좀 뽑아주세요. 이문세 노래를. 예. 아, 선생님 이번에 한 2년 만에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은 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네. 대한민국은 왜, 그리고 부제가 이제 1945에서 2015까지.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집 막 이렇게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이 나올 줄 알고, 후덜덜 방송 준비하면서 좀 그랬는데, 책이 예상외로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어요. 예. 예.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강연도 있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책을 쓰시는 일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서문에 보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이 그 국가가 나에게 무엇이냐 혹은 국가가 도대체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 뭐 혹은 이게 국가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 그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혹은 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또 해방 70년이니까요. 네. 특히 이제 70년이면 한번 돌아볼 만한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선생님 이전에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위원회 이렇게 좀 주로 과거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일들을 많이 해 오셨단 말이죠. 예. 예. 이런 작업에 몰두하시게 된 선생님 스스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제가 과거만 한 거 아니고요. 현재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여연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93년, 4년. 벌써 그렇게 그 무렵에 예, 그러기도 했고요. 물론 뭐 그 전에는 내가 학생운동도 했고, 또 박사 논문 제가 노동운동을 썼기 때문에 네. 과거 문제만 하는 과거 전문가는 아니고요. 현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한국전쟁 50주년이 돼서 그 몇 년 전부터 내가 한국전쟁 50주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책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쟁과 사회라는 책이고요. 네. 예, 그 책 쓸 무렵에 이 피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피학살 진상규명운동 한국전쟁 그걸 한 5년 하다가 마침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화해법이 통과되어서 물론 제가 법 통과 과정에서도 개입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 한 4년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제가 원래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일종의 과거사 전문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저 전쟁과 사회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얽힌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 백수 시절에 네.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MBC에서 했던?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현대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너무 광팬이어서 거기서 잠깐이라도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취재 작가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때 27인가 진짜 나이도 많은 백수 시절에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다들 이제 어리고 이제 방송 경력이 있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이게 늑수련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PD들이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PD들이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책을 요즘 읽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쭉 다 얘기를 하고 제가 제 차례가 됐을 때 제가 김동진 선생님 전쟁과 사회를 읽고 있다 그랬더니 책상에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PD들이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채용됐어요. 그러면 진작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밥 한번 사야 되는데요. 그치, 선생님께 밥을 사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죠. 뭐 2시간밖에 못 자고 진짜 화장실 문고리 자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방송 작가 힘들었는데. 실제로 그 프로 만들 때 제가 어드바이서 역할을 많이 했었죠. 예, 맞아요. 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 책 때문에 제가 그때 백수를 잠깐 면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전쟁 시기의 과거사를 이렇게 제대로 다시 규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라든가 현장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을 텐데 사실 그때 과거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 세대는 제가 70년대 말에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생운동권 내에서. 네네. 제도 교육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자취방 아카데미. 학회 뭐 이런. 예. 자취방 아카데미에서 그때부터 이미 현대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단 연구자로서 깊이는 안 했지만 학습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학자니까 역사학자들만큼의 뭐 엄밀한 고증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각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덤벼들 각오를 한 거죠. 예. 예. 아무튼 선생님의 이제 새 책이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왜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뭐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선생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현재 2015년 10월에 가장 핫한 이야기는 결국은 국정교과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오늘도 컬럼에 이제 그 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있으셨는데 뭐 새누리당이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예. 이정현 의원이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엄청나게 지금 세게 막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뭐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도대체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그 집권정당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저도 참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선거에 꼭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고집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고집만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5, 6, 70년대까지를 우리 사회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옛날로 그러니까 정상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정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전략적으로는 젊은이들의 머리를 사로잡음으로써 미래에까지 계속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아버지에 대한 복권의 문제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던 이유가 결국 이거 아니겠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강한 생각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대대손손 뭐 만만세가 될 것이 아니고 2017년까지라는 자기 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단순히 이게 이제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의지로만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48년이 건국절이 되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네. 구친일 세력이나 이 세력이나 혹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전부 다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역사 전쟁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현실에 대한 해석의 전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콤플렉스가 결국은 더 위로 올라가면 친일 콤플렉스지만 그 이후 60년대 이후에는 독재에 말하자면 독재 체제의 하수인이었거나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기득권을 얻었다고 하는 또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일거에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는 것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자기들의 그 정당화에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국정교과서 세대니까 어릴 때 당연히 교과서는 한 종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 교과서가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교과서니까 팩트는 그냥 다 있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팩트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왜곡의 문제 전에 일단 어떤 거는 안 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있고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느껴지고 이런 데서 느끼는 굉장한 그 불합리함, 이 사회 자체 믿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거를 다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국사뿐만 아니라 국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교과서가 되면 정답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미국에서 짧게 한 1년 정도 안식년에 있어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수학도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네. 사회는 물론 교과서가 없고요. 선생님이 항상 교재를 만들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정부나 국가나 혹은 거민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스탠다드한 지식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사고를 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좀 피부로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야 되는 세상. 그리고 정답을 외워서 그걸 잘 외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 체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특히 국사나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게 말하자면 국민들 전체를 훈육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전체주의 발상이죠.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국정교과서 세대 얘기해서 김 대표가 저도 이제 국정 세대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정교과서 세대예요. 근데 저도 대학교 딱 처음 들어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이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국가 체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사실 전면 부정하게 되면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 안에서 비판 의식이 키워지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화 세대도 이게 아니면 완전히 저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긍정해왔던 모든 것을 100% 다시 부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균형감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네. 속였다라고 하는 거. 정부나 어른들이 사실을 안 가르치고 우리를 속였구나라고 해서 그 반대편 극단으로 가게 된 게 80년대 운동권이고 어쩌면 그게 역설적인 효과죠. 원래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예,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앞전 세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대립과 대립이 이어져 오고 사실 지금 2015년에도 사실 나라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또 완전 대립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책에서 어쨌든 현재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근현대사를 지배해왔던 주요 쟁점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파헤쳐 오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우리가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는데 정말 이런 점들,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고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잘못됐다 저쪽에서 계속 그런 공격을 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한 세력의 독점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그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세력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60년 4.19 이후에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민주화 운동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교정되어 왔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느 세력도 이거를 대한민국을 내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굉장한 굴절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구한말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적을 해 오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뭐라고 하자면 독립, 개화, 민권 이 세 가지 과제가 다 우리가 했어야 될 과제인데 독립과 민권을 유보하고 개화만 추구한. 예, 개화는 근대화, 서구화, 경제발전 이거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독립도 제대로 성취가 안 됐고 반만의 독립만 됐고 민권은 더 심하게 억눌러졌고 그래서 그 개화가 가지고 즉 근대화 경제 성장에 가져온 성과가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너무나 희생이 컸다. 너무나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식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줄이기 위한 교정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잘 수용이 됐더라면 좀 더 좋은 좀 멋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퇴행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 퇴행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이전 5, 6, 70년대 이 문제점들을 다시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책에 보면 이 개화 시기에 예. 이제 기독교의 역할 문제를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 예. 예, 특히 이제 그 기독교 문제를 사실 이제 그 근현대사 과정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 권력과 유착되어서 이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는가를 이렇게 특별히 좀 강조한 부분은 좀 선생님 책에서는 새로웠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신분 질서를 타파하는 인간 해방의 복음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에 기여를 했는데,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부정, 유교 문화나 신분 제도에 대한 그 너무나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동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보다는, 반공주의의 즉 분단을 체제를 정당화하고 권력에 기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화나 물량주의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식의 굴절 모습을 보여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선교에서 성공한 국가인데 네. 지금 해외 선교사 파견에서 미국 다음에 2위인데요. 선교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사회적 기여라고 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은. 물론 이제 개인으로 본다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신적 안식과 구원을 얻은 분들이 있겠지만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많고 그 부정적인 모습은 기독교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한국화된 기독교의 문제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제시대 근대 분단 전쟁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기독교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독교를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형 기독교의 이제 폐해에 대한 얘기들이나 그런 비판들을 같이 많이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한국형 기독교의 이제 권력화가 이제 점점점 가속화되고 더 커지고 있는 건지, 하지만 이제 약간 위를 치고 내려오는 국면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미 90년대부터 기독교 인구가 신도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큰 위기가 있고요. 기독교 내에서는 그 위기 의식이 일종의 더 말하자면 보수화된 측면도 있어요. 네. 그 위기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가 일정한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거 불가피한 과정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리 해석을 해서 마치 기독교에 대한 뭐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것 때문에 그것이 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반공주의적인, 더 반북, 반공, 친정부 쪽으로 하는 이런 식의 역설적인 현상이 있긴 하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기독교와 반공주의의 어떤 결합으로 이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쭉 형성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도 항상 이제 뭐 언론이나 그리고 특히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립 구도를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이런 것으로 계속 나누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정교과서도 사실은 밀어붙이는 논지가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좌편향 교과서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좌파 정부, 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 이런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이 나라를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이런 이제 뭐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주의는 뭔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은 있는가? 그게 이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요. 사실상 보수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요란한 것이죠.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보수의 내용이 없다는 말은 보수가 원래 지키는 가치는 가족, 민족, 국가 공동체거든요. 네. 이건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 공통됩니다. 가족 가치, 국가, 가족 가치, 민족 가치, 국가 가치, 공동체 가치, 전통, 네. 관습. 그렇죠. 이게 보수입니다.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은 이제 일제 식민지화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폐해가 너무 컸죠. 말하자면 그 조선시대. 그렇지만 보수에서 다 버릴 것만 했었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 유생들 같은 경우 의병운동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보수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보수예요, 사실. 그렇죠. 저는 통합진보당도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보는 사람. 민족적 가치. 저 개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는 보수입니다. 예. 제가 경상도 출신이고 유교 문화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승만 정부가 등장하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립투쟁가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심상 김창숙 선생 같은 네. 전형적인 보수죠. 네. 전통의 가치나 뭐 이런 걸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냥 막 전통적인 성균관에 있는 할아버지들처럼 막 호주제 철폐 반대하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이런 분들 정도로 그냥 우리가 표상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별로 제대로 입지를 갖지 못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보수라는 말이 이제 뭐 다른 나라나 뭐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용어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 한국에 오면 이게 안 맞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수 대 진보, 뭐 좌파 대 우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것을 다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은 그냥 웃기게도 이제 반북, 반공 이런 얘기고, 뭐 이런. 예, 제가 선생님 책에서 새삼 느낀 게 이 반공주의라는 말 자체가 2015년에 이렇게 핫하게 다시 다가올 줄 몰랐는데 예.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자라날 건지 그리고 과거의 반공주의와 지금의 반공주의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반공주의는 어쨌든 전쟁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있고, 근데 그리고 북이 이제 굉장히 이제 체제 경쟁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경쟁 상대였고,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종편의 소재인 것으로 봐서 많이 희화되기도 하고, 더 이상 뭐 나는 공산당이 무서워요, 공산당이 싫어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용하는 이 반공주의, 지금의 반공주의는 뭐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정하게 또 먹히는 건 또 뭔지. 60대 이상하고 그 중간 세대인 3, 4, 50대와 20대가 다 다른데요. 네. 60대 이상의 반공주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전쟁 경험이나 혹은 군사정권 하에서의 일종의 빨갱이 사냥의 경험이 있고 간첩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정부에 찍히면은 자기가 혹시 빨갱이로 몰릴 위험성,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3, 4, 50대, 3, 4, 50대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는 옛날식 반공주의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는 양가적인 네. 사람이라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반북주의, 이른바 혐오죠. 네. 반북 혐오. 그러니까, 예, 북한 혐오예요. 예, 공산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이제 가치관으로 본다면 훨씬 친자본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게 옛날식의 반공주의는 아니고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혐오스럽고 못 살고 찌질이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미지는 다 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좌편향, 좌파라고 하는 말을 종북이랑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렇죠. 같은 의미로 만들어내는 프레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북 프레임이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반공보다는 반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 예. 이념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새누리당 정권이 자기를 우리는 보수 정권이다, 우파 정권이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우파는 파시즘이거든요. 예. 극우는 파시즘인데 한국은 파시즘의 경험이 있죠. 일제말. 네. 일제말 파시즘이 있는데 이 파시즘 체제가 해방 후에 청산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전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청산될 기회가 있었고 파시즘이 네. 민주주의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다시 우파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자민당이 지금 70년 네. 독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가지는 않죠. 일본은 말하자면 자민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은 북한하고 직접 맞부딪혀 있기 때문에 식민지 파시즘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담론은 일제말 30년대 말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혼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상권 분립이라든지 정당 정치라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사법부가 독자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명령에 움직이는 조직이 됐고 심지어 선거 자체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선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그런 형태고 지금 애국 반상회를 한다? 이거 일제시대 때 발상이죠. 사람들은 유신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제 말 발상이에요. 애국 뭐 무슨 반상회? 네네. 지금 한다고 뭐 그런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시계가 1920년대로 가 있는 건가요? 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우리가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민주주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예,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나 정당이나 사법부나 언론이 이렇게 그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조직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이제 뭐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파시즘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년 갈 것 같다. 네. 약간 농담입니다. 선생님. 예, 농담. 아니, 그러세요? 예언으로라도 그런 말 듣고 싶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무슨 소리, 저희도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 늙어지고.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뜨악하게 봤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제는 뭐 북한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정치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제가 한국 전쟁을 공부를 했고 만약에 90년대 우리가 국정원의 기능을 현저하게 정말 대북 관계로 국한시키도록 네. 국정원 계획을 했더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결정적인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정이 됐더라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2000년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 결정적인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때 왜 그 문제를 도 아니면 뭐로 사고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쪽은 뭐 완전 폐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뭐 뭔가 이렇게 그것의 타협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그렇죠. 저도 그때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국보법 문제라든지 이런 게 했을 때. 예.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책이 이제 1945에서 2015까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 한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사실 정착하기 위해서 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성장 얘기하면서 이게 압축적 경쟁 성장으로 인한 뭐 진통, 후유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적인 정치 체제 자체도 그런 절대적 시간 자체가 그렇죠.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제 대국으로 빨리 됐듯이 마치 정치적 민주화도 빨리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라는 게 원래 그 사회학에서 이야기한 그 브로델이라고 하는 그 네. 저기 프랑스의 사학자가 장기지속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메모해야 되네. 장기지속.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바다의 표면은 네. 파도가 치지만 네.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심해에 들어가면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네. 것인데 정치는 뭐 20년, 30년 바뀌지만 사회는 100년 단위로 바뀌고 경제는 한 5년 단위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80대 할머니들 보면은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예,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네. 정치의식이나 네. 정치 문화는 100년 전 사람들하고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생각도 20년을 들어요. 참으라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 그 그건 20년 동안 아닌데 잘 제가 이제 살아남아야죠, 잘.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너무 나이브하게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려고 빨리 성공하진 못해도 퇴보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공화정으로 가는 과정에 일제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조선 왕조의 마지막에 어떤 계합파들부터 시작한 이제 역사들을 쭉 다루고 계신데 한마디로 지금의 어떤 민주민권 체제로 가기 위한 내적인 동력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공화제를 지향하는 힘은 굉장히 강했는데 너무 탄압이 심했다고 봐요. 아, 예, 외부적인 그러니까 요소. 우리는 이미 19년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에서 공화제가 거의 합의에 도달했고 네. 조선왕조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거의 이제 실패했고 네. 45년 해방이 됐을 때도 이시왕조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물론 일본은 위로부터 이제 근대화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워낙 썩었고 이 고종이 워낙 형편없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각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조 체제, 입헌, 군주 이런 거는 이미 그렇죠. 머릿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공화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합의가 있었는데 단지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45년 이제 일제하에서 물론 탄압을 받았지만 45년 해방 이후 48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너무 많은 탄압을 받아서 싹 사라졌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4.19 이후에 다시 그 세력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역사의 단절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힘은 강한데 네. 힘이나 그 말하자면 지향은 강한데 그 탄압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의식이 너무 뒤처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공화제의 어떤 기본 토대 위에서 뭔가 이 정치 질서나 사회 질서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은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제 안에 어떤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성립이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제를 가로막는 요인은 전통적인 뭐 예를 들면 군주제나 혹은 신분 질서나 귀족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내적으로 본다면은 공화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네. 말하자면 퍼블릭이거든요. 사실은. 네. 퍼블릭은 사람들의 평등성과 그다음에 공적인 데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는데 내적으로 본다면 공화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탄압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여기도 언급했지만 가족 이기주의예요. 퍼블릭 마인드의 취약성.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족 이기주의 역시 물론 이제 분단과 전쟁의 산물이기도 해요. 네. 이게 전통의 유산이라기보다도 만들어진 근대죠. 내 가족밖에 신경 안 쓰는 인간 사람들이 내 가족밖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 유도한 거죠. 네. 이 체제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퍼블릭 마인드가 후퇴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화제의 기반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적인 참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를 가로막는 내적인 요인이 있고 외적인 억압이나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제가 사회학자니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시민사회 혹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어쨌든 마인드 이것이 바뀌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논쟁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나라가 어떤 개인들의 가난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그 오래된 속담이 막 사람들에게 내리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으면서 나라가 뭔가 어떤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 뭔가 좀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고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민주화가 사람들에 대한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었고, 시민운동이 등장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강남구 독립 이야기까지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완전히 이 공화제나 혹은 퍼블릭 마인드하고는 전혀 말하자면 합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뭐 이제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요 새로운 세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들로 그런 어떤 그 수혜를 굉장히 또 많이 받은 세대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저항이나 불만,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문제가 막 터졌을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전 세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지만, 저도 아까 문화적 보수주의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과거의 민주화 세대들도. 네. 특히 이제 뭐 가정에서의 문제라든지 가족 관계 문제라든지 윗사람에 대한 권위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 보수주의가 있는데 지금 10대, 20대는 정말로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개인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요. 뭐 그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대 중반까지로 봅니다. 그 이후 30 중반 넘은 사람들은 아직도 문화적으로도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 가부장주의 혹은 가족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하의 세대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탄생한 개인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징표로 이제 대표적인 걸 뭘로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미혼 비혼 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결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전형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소극성은 저는 그건 과거의 사람들은 이 소극성이 일종의 뭐 그 피해 두려움, 탄압의 두려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더 소비 사회에서의 실리주의, 소비 사회에 길들여져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시민이나 혹은 과거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인으로서의 자각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민주화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게 헌신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식의 헌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공적 주체로 보다는 일종의 소비사회에서의 소비자 혹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존재. 일종의 그 자기개발주의. 근데 선생님 개인주의가 소극성으로 꼭 발현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주의가 강화될수록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주의를 침해하는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저항감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80년대 민주화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 전체가 통제하려거나 침해하려고 할 때 어떤 그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인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그것이 어떤 소비 주체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규명이 더 돼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소비 주체로서의 측면이 있는데 주체성의 측면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도 학습된 우리 사회에서 이미 부모로부터 학교로에서부터 학습된 일종의 그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구에서의 개인주의의 강력한 힘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데. 네.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 점에서는 그렇게 서구에서의 개인주의자들처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측면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제 공적인 주체로서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된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그렇죠. 보기 힘들고 특히 아래 세대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죠. 내가 나중에 미래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 이게 언젠가 나를 위한 어떤 제도적으로 쓰일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로 거의 되고 실제로 취업 과정에서는 더 지금 극심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게 건가요? 일본하고 가장 네. 비슷한 점이죠. 네.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최근에 사토리 세대 이야기하는 성향하고 한국 젊은이들 가장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리고 거기 실업자도 많고 그리고 그 실업률도 꼭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도 서구에도 많잖아요. 근데 그쪽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뭔가 집단화되고 저항도 하고 하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저항 그렇죠. 거의 안 최근에 물론 약간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 아베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 젊은이들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거의 자폐적이죠. 그 자폐성 부분들이 어쩌면 그 문화의 전체주의 문화,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문화라고 하는 건 정치적 전체주의가 아니라 조직에서부터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문화. 그런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일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소극성 부분이 꼭 같지는 않지만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가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제 역사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을 보면 이제 그런 10대, 20대들조차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상황들까지 이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원래 사실 이 주제 오늘 테라스의 주제이기도 했지만 이제 역사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2015년에 그렇죠. 다시 벌어질 거라고 저희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역사 청산 이런 말 들은 지 진짜 오래된 일인 것 같고 보통 역사주의를 가지고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과거 민주화 세대의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쪽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 가장 정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2000년, 2004년의 낙천 운동입니다. 네. 그렇죠. 당시 낙천 운동이 사실은 과거 청산 운동이었어요. 네. 그때 그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주로 과거에 군사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 인권 침해 전력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게 그때가 정점이었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88년 광주 청문회에서부터 광주 문제 해결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이행기 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그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뭐 보수 쿠데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더 급진화되면서 더 이제 자기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더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사회를 또다시 이념 대결 구도로 끌고 가면서 이때까지 소위 이제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의 어떤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또 사회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더니 여론이 싹 바뀐 거예요. 국민들의 다수가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싹 돌아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도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동성에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이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나 생각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몰아붙이고 또 이쪽에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지금도 저는 종편이 저렇게 있지 않다면 저는 7대3, 8대4, 8대2까지도 여론이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종편이 결국은 계속 여론을 저쪽으로 많이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팟캐스트가 꺾어야 될 건 신문이 아니라 종편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금 소위 자기들 편 안에서도 반발 세력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헷갈린 거죠. 이제 저도 집이 경상도라서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컸는데 이제 부모 세대랑 이제 논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어릴 때는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얘기했던 광주 폭동이라는 게 사실은 5.18이고 이제 뭐 학살이었고 이런 얘기로 부모 세대하고 대립했다면 요즘 같을 때는 이제 친일 얘기를 꺼내야 되고 결국 독립운동 얘기를 꺼내야 되면
그 시대에 친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 예전부터 돌아가 있는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 박근혜 이상해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꺼집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 가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문제가 또 연결이 되니까 아버지의 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죠. 원래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인혁당 문제나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덮고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인권 침해 문제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자.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때 지지율도 굉장히 오르던 때 아닌가요? 그럼요. 그때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걸 더 억지로 정당화하려고 억지로 복권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사실로 있는데 역사책을 바꿔서 과거를 완전히 새로 뒤집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거는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대한민국을 좌우대결 구도로 끌고 갈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새로운 구도는 친일 대 반일이야. 이게 역사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을에 가면 이 마을에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기리는 비도 있고 그리고 동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저도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촌스럽게 동상을 왜 세워 뭐 이랬는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독립유공자들 동상을 많이 세웠으면 이런 꼴이 안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 동상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저 얼마 전에 청남대 갔다 왔는데 진짜 동상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역사가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정체성 문제니까요. 인간은 그냥 경제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자기 존재를 찾는 동물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사안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네, 조정리 선생님 이제 소설 같은 데 보면 1950년대만 해도 그때의 젊은이들도 아직 생각이 우리가 이제 친일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울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금 쭉 내려와서 이렇게 엄한 국면에서 만나서 막 부딪히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잘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이 한국전쟁의 그 기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그 안으로 다 빨아들였고. 그렇죠. 블랙홀과 같은 거죠. 뭐. 예. 이전에 식민지 문제도 결국 한국전쟁 문제는 곧바로 냉전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굴절이 되면서 어느 한쪽 기억이 이제 그동안 주입되다가 그것이 약간 교정이 됐는데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이런 지금 역전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은 어디 계신지 알겠네요. 아유, 우리 대통령 요즘은 사실 진보 쪽도 통일 얘기 별로 안 해요. 네. 통일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지금 대면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이제 책에 뭐 과거에 대한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파헤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책에 이제 후편에 가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신랄하게 파헤치고 계신데, 제가 오늘 그 뉴스에 SNS상에 떠도는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금수저계급, 은수저계급, 동수저계급,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흑수저계급이라고 해서 자산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4단계 어떤 계급으로 나뉘고 더 재밌었던 건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흑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4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빨리 빙고를 불러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가 있음. 부모님이 정기건강검진을 안 받음. 뭐 이런 것들로 4칸을 채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흑수저에 가까운가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게임인데 한마디로 자조를 뛰어넘어서 진짜 거의 이 사회에 대해서 거의 뭐 이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이제 유포할 수. 선생님 얼굴이 전혀 웃고 계시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아니, 저도 사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게 빙고 게임 하나하나 보세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이제 게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예, 우리나라의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주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국민 주권 국가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셨고 그것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 좀 접근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역설적으로. 이거 분단의 효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단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같이 망했으니까. 예. 전쟁을 해서 모두가 다 파괴됐고요.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지주 세력이 싹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았던 것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급사회, 세습사회에서는 교육열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시켜봐야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고 독재이긴 했지만 5, 6, 70년대까지는 상승의 기회가 이것도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열려 있었던 사회인데 IMF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이 세습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 이제 당시에 나온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마담 뚜들의 수첩에 적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달라지는. 예를 들면 마담 뚜들이 그 전까지는 가난하지만 뭐 공부 잘해서 고시부터 붙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다 있었는데 열쇠 3개 들고 가면 되는데 예. 그 IMF 이후로는 이제 계룡남 개천에서 용난 남자들은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게 한 2000년쯤부터입니다. 90년대 말.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이미 세습 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향이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 한쪽에서의 이 부가 극도로 편중되는, 원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아시아 국가가 다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남미의 국가에 비해서는. 그게 이제 불평등 지수가 낮은 거는 대개 동아시아의 반공주의나 이 냉전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그게. 일정한 경제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공산국가와의 경쟁력을 그렇죠. 확보하려고 하는.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종의 계층 상승이나 사회적 포섭이 말하자면은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그렇지만 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냉전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별로 그 주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었기 때문에 구지주 세력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귀족 세력이. 그 귀족 세력이 그대로 굳건히 버티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옛날부터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였는데 동아시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사회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0년대, 한국 90년대 이 신자유주의와 이것이 맞물려서 훨씬 더 한국이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게 노동자 계급의 향상을 통해서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경제적 재분배 효과를 이제 극도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한국 현대사에서 그럴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그게 제 박사 논문 주제예요. 예. 알고 봤으니까. 예, 그게 제가 93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 제목이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가 93년에 그 이야기. 너무 제목이 암울하다. 저 그저 고3이었는데 이미 고립이 맞아. 예. 그때 사람들이 노동운동 한 사람들이 저를 완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때. 왜요? 아니, 전망이 없잖아. 노동운동이 그때 이미 상승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87년을 지난. 상승기에 있었는데 내가 고립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싶어. 제가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91년부터 이미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이미 저는 이제 90년, 이게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연대파업을 할 때 그 깨지는 90년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88, 89, 90까지가 이 노동운동의 상승기가 계속 상승했는데 91년부터 이미 이제 이게 삐걱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노동계 세력 내에서 연대가 깨지는 상황이 이미 91년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것인데
저는 그게 전환점이 91, 2, 3, 4, 5 정도까지라고 봐요. 네, 그때에 노동 세력이 일종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을 했으면 일종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혹은 사회적인 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새로운 경로라고 할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하는. 그래서 어쩌면 민노당이 있던 2000년은 이미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는 이미 꺾인 상황에서 민노당이 뜬 거죠. 저는 그렇게 87년 이후에 노동조합들이 결성이 되고 상당히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던 시기에 예. 그때 사회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야 됐는데 그때 그것을 한 축을 놓치고 기업별 노조로 고착된 거죠. 기업별 노조로 고착되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업 복지에 안주하게 된 거죠. 기업 복지에 안주하니까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게 이제 IMF 이후에 더 굳어진 것이고 IMF 이후 이전에 이미 90년대 초반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박사 논문을 쓰고 책으로도 내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오히려 이제 87년에 한 번의 상승기가 있었고 97년 노동법 개혁이 벌어졌을 때 사실 노동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투쟁, 그다음에 어떤 산별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분출됐던 시기다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물론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97년 이후에도 저도 뭐 여러 노동 강연들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정치 세력화가 왜 필요한가 설명하기, 설득 혹은 주장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고요. 제 논문, 박사 논문은 주로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주로 이야기하는 쪽으로 산별노조 및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전체 밑에 깔린 이야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선생님 책 역사책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는 보통 어떤 이제 중앙 정치 세력들의 갈등과 반목과 이제 공적 권력을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로 이제 다 역사를 서술하는데 사실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눈에서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노동자고 아버지는 언제든 노동자. 나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제 노동자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나라일까? 대한민국은 우리는 그런 히스토리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영국 보면 저 영국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뭐 풀몬티나 그 되게 켄로치 감독이 만든 영화들. 그러나 뭐 그 발레하는 빌리 엘리어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영국 노동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근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제 노동 운동이 강력했던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히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복원되기도 힘들게 됐죠. 이제는 노동자가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뭐 흑수저는 이제 노동자도 못 돼요. 노동자도 못 되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당시에 노동운동의 잘못도 있다고 봤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계가 많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계급성이나 연대성을 해체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정권의 탄압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노동자의 그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해체시키는 메커니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급훈에 공부 안 하면 공순이 된다. 이게 급훈이고 그거죠. 그랬었으니까. 그럼 그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사실은 그거 다 때려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과격히 주려고 그러네. 그때 못 때려잡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검찰도 못 잡았지. 국정원도 못 잡았지. 그래서 제가 95년쯤에 그때 노동자 신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96년에 그때 제가 쓴 칼럼 중에 입시 전쟁은 노동자와의 전쟁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도 쓴 적이 있어요. 찾아보고 싶네요. 선생님 다시.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입시 전쟁을 노동자들은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는데 입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난다는 말은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끊임없이 해체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저게 그 소리는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교육 문제에 개입을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재생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주택, 그다음에 복지, 교육. 재생산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개인인데 어떻게 사업장에서만 앉아가지고 계급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는. 그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재생산 문제에 관심 많으셨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대까지 재벌이 세습되는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있나요? 근데 재벌이 세습되는 경우는, 스웨덴 같은 경우, 물론 발렌베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재벌이 세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뭐 자영업이야 이런 세습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대 기업이 세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지탱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은 3세, 2세까지는 갈 수 있지만 3세에 가서는 그 3세가 최고 경영자, 가장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윗나라 보면 죄송해요. 그러면 망하죠. 망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전문 경영자로 가고 3세는 뒤로 앉아 재단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윤 동기로 본다면 그렇게 합리적인 경영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의 불투명성, 그다음에 권력과의 관계의 중요성,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죠. 예, 그것이 뭐 합리적인 경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재벌을 지탱하는 요인이 또 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는 일단 합리적 경영보다는 오너의 강력한 이 말하자면 리더십과 독단과 정치권과의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한 상황 속에서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경제가. 거기에서는 뭐 하다못해 뭐 탈세 문제 생기더라도 그거를 전문 경영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가 곧바로 딜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 입법, 사법, 행정부하고 전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뭐 정치 체제가 변화하는 데는 한 100년 걸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태어난 거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개화기 이후에 지금 100년 지났지 않나? 아직 조금 남았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 근처가 효창공원이어서 백번김구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은 왜가 아니라 이게 세상인가 지옥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당시 젊은이들 후진국의 젊은이였어요. 그런 열패감 같은 것도 엄청 우리가 그냥 보통 남미 국가나 그런 나라의 국가의 하나 정도로 필리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후진국의 젊은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이미지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전에는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는 안 죽으면 다행이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수백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징용이나 징병, 정신대 안 끌려갔으면 다행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더 비참하게 산 것도 맞죠.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70년간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반국가적인 상태다. 반대 반 말고 이제 반만 국가인 반만 국가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진짜 막 깝깝하고 막 그러니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많이 깝깝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좀 실천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면 이제 통일시상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분단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고 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게 착근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기 사회 체제가 착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무슨 통일이 되더라도 혹은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이 체제가 밑으로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시스템이 그대로 뭐 변화되지는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상태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분단을 해소하고 분단을 통일이 아니라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평화를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곧바로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은 남한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 권력이 등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이 나라를 이끄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세력을 등장하게 하는 데는 또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런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등장해서 그 세력이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집권을 할 수 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을 또 뒷받침하는 이제 시민사회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저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봐요. 일본은 더 암담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물론 발전한 사회이고 선진적인 측면이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더 적은 사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화에 있어서도 앞선 나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동성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과거에는 상승의 의지와 어쨌든 변화의 의지였는데 이 의지, 현실 탈피의 의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어쨌든 우리 사회를 완전히 새 판짜기. 그동안은 민주화라고 하는 프레임 가지고 되게 87년부터 한 20몇 년 왔다고 네. 본다면 그게 이제 거의 소진됐고 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경로. 제가 지금 뭐 다른 100년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네. 100년의 시스템 말고 앞으로의 시스템은 이제 좀 성장 지상, 그 다음에 목표 지상, 단기적인 근대화, 정치적 민주화 이런 데서 목매달지 않고 좀 밑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시민사회를 좀 더 착근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그런 지금 시점에 왔다고 봐요.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좋은 하나의 반면교사가 또 될 거다. 왜냐하면 한 번은 우리 사회가 한번 거쳐가야 될지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박정희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떨치고 넘어서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복지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복지 문제를 제대로 사회적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무슨 무상급식 조금 나오긴 했지만 증세 문제 조금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면적 토론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될 시점이다 봅니다. 제가 좀 뭐 성급한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 총선과 네.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어쨌든 현재 정부는 좌우 이념 대결로 계속 자신들의 어떤 그 우위를 이제 차지해 가려고 하고 네. 또 반공주의를 이제 뭐 종북, 반북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나머지를 다 이제 밀쳐내면서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대결 구도를 조금 더 뒤엎을 만한 이 판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짤 만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구도를 형성해 가야 될지 아까 선생님께서 이미 뭐 정치적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다 지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후에 가져가야 될 그런 프레임은 어떤 것이어야 될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과 교육 네. 두 가지가 또 연결돼 있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세습자본주의의 극복. 세습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본주의란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이제 왜냐하면 이 불평등 체제가 지속된 한은 경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이상 이게 이제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너무나 급박한 주제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전체로 옥죄고 있는 이 교육 문제.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불평등 문제하고 교육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옛날 무슨 경제학 공부할 때 나오던 말 같은 자본 세습한데 이게 저는 2016년, 17년에 가장 네. 미래지향적인 정책 단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정상화를 시켜야 돼. 자본을. 응? 세습 자본 이런 비정상을. 예.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너무 종합 선물 세트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글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 김동주 선생님의 대한민국은 왜? 라는 책을 한 권 선물해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아무튼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또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선생님의 책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선생님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